70세의 아버지가 홀로 오랜 시간을 보낸 후 딸의 집으로 들어가 노후를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따뜻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새로운 시작이라 믿었지만 점차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사위는 매일 3가지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겉보기엔 그저 평범한 일상 같았지만 하루하루 반복되는 그 말과 행동은 결국 아버지인 그를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생활 방식의 차이일 뿐이라 여기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깨달았을 때 그는 두말 없이 짐을 싸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도대체 그 3가지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무엇이 그토록 바라던 자식들과 함께하는 삶을 포기하게 만들었을까요? 딸네 집 살이, 그것은 과연 축복일까요? 아니면 서서히 드러나는 보이지 않는 위기일까요? 여러분이 늙어서 자식의 집으로 들어갔을 때 진짜 어려움은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건강클리닉 닥터 소연 팔케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50세가 넘은 분들이라면 꼭 끝까지 읽어보셔야 합니다. 이 글을 다 읽고 나면 진정한 노후란 무엇인지, 그리고 진짜 안정감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실 겁니다. 저는 올해 70입니다. 아내가 떠난 지 5년이 되었고 아이들은 일찍이 가정을 꾸려나갔습니다. 저는 줄곧 대전의 오래된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왔습니다. 원래는 혼자서 천천히 버텨볼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2년 사이 정말이지 버티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작년 겨울 허리를 삐끗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흘 동안 계단을 내려가지 못해 도시락조차 사러 갈 수 없었고 이웃 아주머니가 밥을 챙겨주지 않았다면 꼼짝없이 굶을 뻔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 혼자 늙는다는 건 정말 큰일 날 수 있는 일이구나. 그날 저녁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위가 전화를 받더군요. 원래는 그저 안부나 물으며 대화하고 싶었을 뿐인데 사위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차라리 저희 집으로 오셔서 같이 사시죠. 저희가 모실게요. 그 말을 듣고 순간 울컥했습니다. 깊게 생각하지 않고 그럼하고 했습니다. 3일 후, 저는 KTX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짐 가방을 끌고 가면서 새로운 삶은 좀 더 편안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었습니다. 딸 부부는 시 외곽에 있는 지은 지 10년 정도 된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방 셋에 거실 하나, 대추를 끼고 산 그들의 보금자리였습니다. 딸은 초등학교 행정실에서 일하며 일찍 나가 늦게 들어왔고 사위는 자동차 정비 공장의 관리자로 일했습니다. 손자는 막 대학에 들어갔고요. 세 식구의 삶은 넉넉지는 않아도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집안은 생각보다 훨씬 좁았습니다. 거실에는 커다란 TV가 있었고 한쪽에는 뜯지 않은 택배 상자, 주방 가전, 접이식 침대 같은 잡동사니가 쌓여 있어 짐을 내려놓자 몸을 돌릴 틈도 없었습니다. 사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여기서 지내시려면 좀 좁더라도 이해해 주셔야 해요. 요즘 소형 아파트가 다 이렇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은 저를 드레스룸 옷당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엔 접이식 침대 하나, 전등 하나, 그리고 작은 선풍기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문에는 사적인 공간 출입 금지라고 적힌 스티커가 아직 떼어지지 않은 채 붙어 있었고 바닥에는 정리되지 않은 여행 가방과 여분의 이불이 놓여 있어 마치 창고를 급하게 비워 만든 자리 같았습니다. 아빠, 여기가 좀 좁긴 해도 조용해서 주무시기엔 좋을 거야. 딸의 목소리는 다정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침대가에 앉아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마음속에서 내가 와서 짐이 되는 건가?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삼켰습니다. 첫 저녁 식사 시간, 식탁에는 생선구이와 나물볶음, 된장찌개가 올라왔습니다.
제가 혼자 해먹던 것보다 훨씬 훌륭한 밥상이었습니다. 사위는 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식사가 꽤 푸짐하죠? 장인어른 오셨다고 신경 좀 썼습니다. 저는 얼른 대답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느라 힘들 텐데 나까지 챙기느라 고생이 많네. 정말 미안하네. 사위는 즉시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어차피 숟가락 하나 더 놓는 건데요, 뭘? 하지만 그 말을 마친 후 그는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다만 앞으로 베란다 창고 정리를 좀 해야겠어요. 장인어른 짐을 좀 더 줄이셔야 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 집에 사람 있을 자리가 없겠어요.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반찬을 집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 벽 너머 거실 냉장고가 웅 하고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온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왜 노후를 즐기러 온 게 아니라 얹혀 살러 온 기분이 들까? 저도 모르는 건 아닙니다. 세 식구가 살기에 딱 맞는 집에 제가 끼어들어 리듬을 깼다는 것을요. 하지만 사위의 농담 섞인 말들은 하나하나가 가시돋친 듯 들렸습니다. 대놓고 말하진 않았지만 그 말의 속뜻은 장인어른 눈치 좀 챙기세요 라는 것 같았습니다. 대전의 낡은 아파트가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벽지에는 얼룩이 있고 계단은 가팔랐지만 그곳은 내 집이었습니다. 적어도 공간을 차지한다고 눈치 주는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이제 겨우 첫날이야.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자.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뒤에 있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그런대로 평온했습니다. 딸은 매일 아침 출근 전에 아침을 챙겨주었습니다. 가끔은 죽에 장아찌, 가끔은 토스트에 계란 프라이였죠. 사위도 퇴근하면 장인어른 오늘 별일 없으셨어요? 라고 묻곤 했습니다. 비좁은 방에 살며 압박감을 느꼈지만 그들이 저를 받아주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사위가 매일 똑같은 세 가지 일을 반복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집이 너무 좁다는 말을 달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거의 매일 집에 들어오자마자 신발을 벗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 집은 정말 너무 좁아 터지겠네. 저 창고에 쌓인 짐들을 다 어디로 치워야 할지 원. 때로는 밥을 먹다가도 툭 던졌습니다. 이 식탁도 좀 더 작았으면 우리 밥 따로 먹어야 했겠어요. 장인어른 저쪽 짐 좀 더 정리해 주실 수 있죠? 안 그러면 진짜 발 디딜 틈도 없겠어요. 저에게 화를 내는 건 아니었지만 대화의 주제는 항상 공간 부족을 맴돌았습니다. 마치 당신은 이 집 식구가 아닙니다 라고 상기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점점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접이식 침대를 꼼꼼히 개어놓고 칫솔과 치약도 욕실에 두지 않고 세면 가방에 넣어 제 방으로 가져왔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제 밥그릇을 가장 먼저 치웠습니다. 밥그릇 하나 더 씻는 게 귀찮다고 생각할까 봐서요. 두 번째는 돈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돈 이야기를 거칠게 하지 않고 아주 교묘하게 했습니다. 식사 후에 관리비 고지서를 들고 중얼거리는 시기였습니다. 이번 달 전기요금이 또 최고치를 찍었네. 에어컨을 안 끄고 다녔나? 요즘 물가가 이렇게 올라서야 한 달 고정 지출이 정말 부담스럽네. 그러고는 딸을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회사에서 월급 올려줄 김이 없어? 아니면 장인어른 쪽에서 신청할 수 있는 노인지원금 같은 거 없나? 딸은 항상 전기를 아껴 쓰겠다, 알뜰하게 살겠다고 글을 달랬지만 저는 그 목소리에서 남편의 기분을 거스를까봐 전전긍긍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한 번은 제가 샤워를 좀 오래 해서 욕실에 김이 꽉 찬 적이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식사 자리에서 사위가 무심한 듯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너무 뜨거운 물은 혈압에 안 좋대요. 그리고 저녁에 그렇게 씻으면 가습이랑 수도세도 꽤 나오거든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었습니다. 대꾸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손자를 깎아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손자는 올해 지방에 있는 사립대에 들어갔고 성적은 평범했습니다. 저와는 거의 대화를 하지 않고 방에 틀어박혀 영상만 보곤 했죠. 사위는 밥상머리에서 자주 불평했습니다. 난 진짜 제가 방구석에서 뭘 배우는지 모르겠어. 저런 실력으로 나중에 취직이나 하겠어? 나중에 누구한테 기생하려고? 나한테? 당신한테? 아니면 할아버지한테? 이 말을 할 때마다 사위는 힐끔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마음이 욱신거렸습니다. 손자가 우등생은 아니지만 그저 조금 방황하는 평범한 청년일 뿐인데 말입니다. 하지만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그는 집 이야기, 관리비 이야기, 손자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일 이 세 가지를 반복하는 건 불평이 아니라 길을 닦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길일까요? 바로 제가 돈을 내놓게 만드는 길이었습니다. 이사 오기 전 생활비에 대해 전혀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게 떠올랐습니다. 그들도 달라고 하지 않았고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무언가 표시를 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용기를 내어 딸에게 말했습니다. 내 연금에서 매달 50만 원 정도는 줄 수 있다. 많지는 않지만 생활비에 보태 써라. 너희들 너무 힘들지 않게. 딸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안 그러셔도 돼요. 우리가 아빠한테 돈 받으려고 모신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날 저녁 사위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아주 공손해졌죠. 장인어른, 정말 마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 부부도 빠듯하게 버티고 있었거든요. 요즘 젊은 사람들 살기가 힘들어서 가끔 예민하게 굴었던 건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가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것이라는 걸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딸네 집으로 오기 전 사실 제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이 있을 뻔했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저는 엘리베이터도 없는 낡은 아파트 3층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겨울엔 냉동고 같고 여름엔 찜통 같은 집이었죠. 가스통 하나 올리는 것도 숨이 찼습니다. 혼자 사는 삶은 자유롭지만 밤에 넘어져도 아무도 모른다는 공포가 항상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영자 씨를 만났습니다. 저보다 7살 어린 은퇴한 간호사였습니다. 주민센터 건강교실에서 만났는데 저당 식단을 가르치는 그녀의 손놀림과 말솜씨에 반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도 자식들과 연락이 끊긴 채 혼자 월세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걷기 모임도 가고 시장도 다니며 가까워졌습니다. 그녀는 요리 솜씨가 좋아 삼계탕이며 멸치국수며 제 까다로운 입맛을 사로잡았죠. 어느 날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 짝꿍이 되면 내가 매일 해줄 수 있는데.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제가 제안했습니다. 그럼 우리 딱 3개월만 같이 살아봅시다. 우리는 혼인신고는 미루고 서로 맞으면 계속 가고 아니면 깨끗하게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자식들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연금에서 매달 100만 원을 생활비로 내놓고 나머지는 그녀에게 맡겼습니다. 그녀는 믿어주면 잘 보살펴주겠다고만 했습니다. 영자 씨가 온 후 제 삶은 훨씬 안정되었습니다. 건강검진도 챙겨주고 약도 챙겨주고 공원 산책도 함께 했습니다. 인생은 70부터라는 말이 실감났습니다. 하지만 예고 없는 방문이 모든 것을 깨뜨렸습니다. 딸과 사위가 연락도 없이 들이닥친 겁니다. 영자 씨가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 있을 때였죠.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딸은 인사도 하지 않았고 사위는 거실 소파로 직행했습니다. 영자 씨는 눈치를 보더니 잠깐 슈퍼 좀 다녀올게요 라며 나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딸이 다짜고짜 물었습니다. 아빠, 저 여자 누구야? 아빠 사기당한 거 아니야? 사위가 거들었습니다. 요즘 집 있고 연금 있는 독거노인만 골라서 접근하는 꽃뱀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밥 해주고 재산 빼돌리려는 거예요. 저는 영자 씨 편을 들고 싶었지만 그들은 저를 노망나서 사기나 당하는 바보 취급했습니다. 그날 이후 딸은 저를 설득했습니다. 아빠, 혼자 사는 거 위험해. 우리 집으로 와. 우리가 모실게. 저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영자 씨는 제가 흔들리는 걸 알고는 몸 조심하세요 라는 말만 남기고 짐을 싸서 떠났습니다. 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소중한 기회를 놓쳤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늙으면 마음도 약해지는 법이라 저는 딸을 따라 나섰습니다. 더 안전해 보이는 방향으로 말이죠. 다시 딸네 집 이야기로 돌아오죠. 저는 관계가 좋아질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영자 씨가 떠난 그날 밤 제가 느낀 건 뼈저린 외로움이었습니다. 딸은 제게 말했습니다. 아빠, 솔직히 말해서 그 아줌마 집도 없고 수입도 없었잖아. 아빠 집에 3개월 산 게 그냥 우연일까? 아빠 집 노린 거야. 사위는 차를 마시며 새끼를 박았습니다. 장인어른, 늙어서 판단력 흐려지는 건 당연해요. 저 여자는 못 믿어도 저희는 믿으셔야죠.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저희가 잘 모실게요. 모신다는 말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늙어서 가장 무서운 건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는 빈집이니까요. 그럼 내 집은 어떡하고? 제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사위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당연히 그냥 두셔야죠. 누가 건드려요? 저희가 아빠 재산 탐내는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부산으로 가는 차 안에서 사위는 계속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저를 친아버지처럼 모시겠다고요. 하지만 딸네 집에 도착해 그 비좁은 창고방, 깜빡이는 전등을 보며 저는 영자 씨가 떠나던 뒷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어떤 일은 한번 돌아서면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요. 딸네 집에 온 지 3주가 지났을 무렵 집안의 온기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딸은 지쳐 있었고 손자는 저를 투명 인간 취급했습니다. 사위는 여전히 다녀오셨어요 라고 인사했지만 말투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도중 사위가 입을 열었습니다. 장인어른, 의논드릴 게 있어요. 저는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대전에 있는 그 아파트 말이에요. 지은 지 꽤 됐죠. 요즘 그쪽 재개발이니 재건축이니 해서 정부에서 말 많던데. 제가 아무 말 안 차 그가 계속했습니다. 보세요. 우리 세 식구의 장인어른까지 여기서 북적대며 사는 거 솔직히 오래 할 짓은 못 되잖아요. 삶의 질도 떨어지고요. 그는 국을 한 모금 마시더니 가볍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쪽 집을 파는 걸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 돈으로 전부는 아니더라도 계약금 정도만 보태주시면 저희가 좀 더 큰 집으로 이사 갈 수 있거든요. 그럼 장인어른도 편하게 지내시고요. 그렇죠? 저는 젓가락질을 멈췄습니다. 겉으로는 저를 위하는 척, 걱정하는 척 했지만 속내는 뻔했습니다. 그 집은 제 유일한 퇴로였습니다. 낡았어도 시장 가깝고 병원 가까운 시세 4억 원 정도 하는 내 집. 제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생각해 본 적 없는 일이다. 고민 좀 해보마. 사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지금 이 집 팔기 좋은 시기라 말씀드린 거예요. 어차피 거기 안 사시잖아요? 그날 이후 사위는 스위치가 켜진 듯 매일 물어봤습니다. 등기부 등본은 있냐? 시세 알아봐 주겠다. 빨리 파는 게 이득이다. 주말에는 딸에게
방만 넓으면 아빠 방에 공기청정기도 놔드릴 텐데 라며 큰 소리로 떠들었습니다. 이 모든 말이 저를 벼랑 끝으로 밀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들의 가족이 아니라 자산으로 보인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결정타는 딸과 사위가 주방에서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들었을 때였습니다. 자꾸 그렇게 말하면 아빠가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딸이 작게 물었습니다. 내가 뭘 강요했어? 다 장인어른 미래를 위해서지. 그 낡은 아파트 쥐고 있으면 뭐해. 엘리베이터도 없어서 위험한데. 내 말이 틀려? 사위는 당당했습니다. 그래도 아빠가 싫다고 하면 어떡해. 싫다고 하면 당신이 설득해야지. 당신 말은 잘 듣잖아.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계획을 다 짜놓았던 겁니다. 저는 가족이 아니라 동원 가능한 자원이었습니다.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집을 팔면 저는 끝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큰 집으로 이사하면 다음엔 손자 유학비, 차 바꾸는 비용. 제가 집을 파는 순간 저는 이 집에서 짐짝 취급을 받으며 눈치만 보다 죽게 될 겁니다. 차라리 혼자 밥해 먹고 혼자 사는 게 낫지 늙어서 벼랑 끝에 몰리고 싶진 않았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싸우지도 소란 피우지도 않겠지만 떠나기로 했습니다. 70세의 자식 앞에서 내 존엄을 지키기 위해 방어막을 쳐야 한다니 서글픈 현실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들이 출근하자마자 저는 집문서, 신분증, 인감도장을 챙겨 법무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제가 하려는 건 유언공증이었습니다. 법무사가 혼자 오셨냐며 혹시 다른 친척의 개입을 막으려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유언장에 단서를 달았습니다. 본인 사후, 해당 부동산은 딸에게만 단독 상속되며 공동소유나 조기 매각은 불가하다. 법무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생각을 아주 확실히 정리하셨네요.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늙어서 무서운 건 죽음이 아니라 결정권을 잃는 겁니다. 공증을 마치고 나오니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딸을 베란다로 불렀습니다. 내 대전집 말이다. 오늘 공증받고 왔다. 나중에 내가 죽으면 너한테만 물려주기로 했다. 네, 남편 몫은 없다. 딸은 멍하니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고마워할 필요도 거절할 필요도 없다. 이건 아비로서의 결정이다. 네가 살다가 힘들 때 그 집이 너의 마지막 비빌 언덕이 될 거다. 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집 안 판다. 너희 앞에서 돈 꺼내서 널 난처하게 만들지도 않을 거고 네 남편이 더 욕심내게 하지도 않을 거다. 딸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우린 집 팔라고 강요한 게 아니야. 그냥.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안다. 네가 중간에서 얼마나 힘들었겠니. 하지만 아빠는 늙었다. 나를 위해 가장 안전한 선택을 해야 해. 나중에 내가 거동이 힘들면 요양원에 갈 거다. 너는 가끔 내가 좋아하는 샌베 과자나 사들고 와서 말벗이나 해주면 된다. 딸은 펑펑 울었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토닥였습니다. 너는 네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아빠도 아빠 살 길을 마련해야지. 그날 밤 우리는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딸은 제가 공증까지 받을 줄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늙으면 바라는 거 없다. 내 말이 무시당하지 않는 것. 그거 하나면 된다. 마지막으로 저는 내일 대전으로 내려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딸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때를 쓰는 게 아니라 제 삶의 규칙을 세우는 일이라는 걸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떠나는 날 저는 배웅도 사양했습니다. 사위가 운전해주겠다는 것도 거절했습니다. 나 혼자 기차 잘 탄다. 짐은 간단했습니다. 캐리어 하나, 배낭 하나. 손자가 거실에 서서 어색하게 저를 보더니
할아버지, 건강하세요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저는 어깨를 두드려주며 공부 열심히 해라고만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저를 보며 머리를 정돈했습니다. 슬프지도 화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드디어 옳은 일을 했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KTX를 타고 창밖 풍경이 뒤로 밀려나는 것을 보며 제 인생도 되감기되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려던 마음에서 다시 주체적인 나로 돌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대전에 도착하니 익숙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이웃 김 씨가 저를 보고 반색했습니다. 어유, 김영님, 돌아오셨네. 유랑생활 끝내고 요양하러 왔네. 집 문을 열었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한 내 집.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약국에 들러 약을 채워 넣었습니다. 저녁으로 멸치국수를 끓여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 조용하지만 자유로웠습니다. 빨리 먹으라고 재촉하는 눈빛도 눈치 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식사 후 베란다 낡은 등나무 의자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골목길, 이들 소리, 이웃집 강아지 짖는 소리, 시원한 바람. 대전의 밤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노년의 행복은 자식집에 얹혀 사는 게 아닙니다. 진짜 행복은 내일 뭘 먹을지, 어느 방에서 잘지, 불을 켤지 말지, 몇 시에 잘지를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리듬을 내가 쥐고 있는 것, 그게 행복입니다. 이 모든 건 남의 허락이 아니라 내가 지킨 내 집이라는 미천에서 나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아무리 낡고 혼자라 외로워도 이곳에서 저는 짐이 아니고 손님도 아니고 그저 나입니다. 내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노인 말입니다. 예전에는 늙으면 누군가 곁에 있어주는 게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있다고 해서 이해받는 건 아니고 돌봄을 받는다고 해서 존중받는 건 아니더군요. 딸네 집에서 굶은 것도 아니고 쫓겨난 것도 아니지만 저는 매일 잉여인간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 소외감은 혼자 밥 먹는 외로움보다 훨씬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딸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뿐인 피부치니까요. 하지만 내 남은 인생을 남의 집 규칙 위에 세울 순 없습니다. 지금 저는 혼자 삽니다. 아침에 차 마시고 신문 보고 공원 산책하고 가끔 복지관 강좌도 듣습니다. 딸이 가끔 과일을 사들고 놀러 옵니다. 더 이상 합가 이야기는 꺼내지 않습니다. 저는 딸에게 말해두었습니다. 나중에 정말 힘들면 월 200만 원 안쪽에 요양원으로 갈 거다. 내가 감당할 수 있어. 넌 그냥 면회만 와라. 딸도 웃으며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제야 우리는 서로를 태삼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놓아주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누군가 제게 이 삶이 가치 있었냐고 묻는다면 저는 그렇다고 답할 겁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순간까지 저는 제 인생의 주인이니까요. 여러분은 이 선택을 어떻게 보시나요? 어떤 분들은 늙으면 자식에게 의지하는 게 순리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내 집과 결정권을 쥐고 있는 게 진짜 안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자녀의 집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만의 공간과 생활을 지키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 이야기에 공감하시나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가족 문제를 어떻게 푸시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진솔한 삶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늙어서 후회 없는 삶, 우리 함께 고민해 봅시다. 감사합니다.